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선순위 전세금도 떼어먹힐 수 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 300가구 갭 투자자가 집값 하락으로 손실 보자 세입자에게 덤터기를 씌운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무더기 경매가 나왔는데 지난해 이어서 59가구, 이번에 세입자가 또 신청했다. 근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서 막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죠. 예. 그래서 그 화성 동탄시 동탄 신도시에는 한 갭 투자자가 소유의 아파트 59가구가 무더기로 경매가 나왔다. 그리고 이 갭 투자자가 아파트 경매를 줄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작년에 갭 투자자가 집값이 떨어지자 세입자에게 피해를 떠넘기기 위해 고의로 경매를 신청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다시 강제 경매를 신청했고, 이 소유주택, 이 갭투자의 소유주택은 경기와 충청권을 통틀어 3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 전세를 살면 사람들이 전세금은 안전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뭐 그 제 주변에는 이제 갭 투자를 하는 그런 전문 투자자들도 꽤 많은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레버리지를 최대로 이용할 한다라는 거죠. 그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전세를 통한 그 갭 투자가 이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아는 사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앞으로 좀 더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왜 위험해질 수가 있냐면 어, 그러니까 2019년 9월까지 전산의 통계가 그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떤 전산의 통계가 완료가 되었냐면 임대 소득에 대한 그 과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산이 이제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2020년 5월서부터는 아마도 임대 소득에 대해서 전체 과세가 들어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 2018년 12월까지는 12월 31일까지 이제 일몰된 그 법적 조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천만 원 그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예한다라는 게 일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9월까지 전산화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전산화 작업이 완료가 된 후에는 과세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00가구 정도를 이제 갖고 있는 전세 투자자가 그 뭐 이렇게 200가구 정도 이제 200채 정도 집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대단한 걸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집 그지에 가깝습니다. 예. 그 이 사람이 만약에 200가구 정도의 그 집을 갖고 있다. 자기 돈으로 이제 온전히 산 게 아니죠. 그게 세입자들의 전세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의 전세금이 1억씩만 된다 하더라도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 2020년 5월서부터 만약에 이 전산화 작업이 끝난 거를 통해서 전세금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 은행 이자에 준해서 세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세금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법인으로 옮기는 그 갭 투자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개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더 문제는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세를 살고 있으면 집값이 떨어져도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왜 힘드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내가 전세를 들어갔다 근데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가압류라든가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그 법적인 권리들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제 선순위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선순위 전세금은 안전한가라는 거죠 선순위 전세금은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한 3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가 2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한 5천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전세하고 매매가 차이가 5천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가 되고 오래된 아파트의 옆에는 이제 새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그 새 아파트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들은 하나 둘씩 세입자들이 나오게 되죠. 세입자들이 나오게 되면 그 집주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아니면 이제 전세금을 깎아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전세금이 이제 세입자들이 나가게 되면 전세금을 이제 깎아주다가 보면 전세금이 많이 떨어져서 그 매매가까지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그 여러 개의 갭 투자를 했을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 갭 투자를 했는데 전세금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를 이제 그 더 낮은 가격에 태워줘야 되고 더 낮은 가격에 태워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자기가 돈을 계속해서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100채, 200채 정도 되는 아니면 한 30채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전세가가 5천에서 1억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내줘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어느 정도 임계점이 들어서면 아까처럼 59가구가 한꺼번에 나온다든가 이런 식이 된다면 이 사람은 그냥 배째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되냐라고 이제 보시면 매매가가 2억으로 떨어진 거죠. 예, 2억으로 떨어졌고 전세가가 2억 5천만 원까지 2억 5천만 원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역전세난이 일어난 겁니다. 역전세난이 일어났는데 역전세난이 일어난 걸 갖고 세입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전세가가 2억보다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1억 8천 정도가 되는데 자기가 2억 5천만 원을 내고 여기에 있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입자는 어떻게 하냐 선택이 전세금을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집주인 같은 경우는 전세금을 내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는 할 수 없이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이 들어갑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이 들어가게 되고요. 전세금 반환 소송이 들어가게 되는데 집주인은 전세를 내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확정 판결로 지게 되고요. 그래서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소송에 의한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매 신청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경매가 진행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진행이 될 수가 없냐? 진행이 될 수가 없냐면 그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는 아무도 받지가 않는 거죠. 왜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는 아무도 안 받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아파트 가격이 뭐 한 1억, 2억 정도가 됐는데 2억 정도가 됐는데 2억 전세금을 갖고 있는 세입자, 선순위 세입자는 2억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2억 5천만 원이면 지금 집값은 얼마냐? 2억 정도로 떨어진 거죠. 근데 선순위 세입자는 2억 5천만 원이다. 그렇게 되면 누가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쓸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은 뭐 2억 정도가 최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매매가니까. 근데 세입자한테는 얼마를 더 물어줘야 되냐? 5천만 원을 더 물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순위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 선순위 세입자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물어줘야 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낙찰을 안 받는 거죠. 2억짜리 아파트를 2억 5천에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도 낙찰을 안 받고 낙찰을 안 받으면 그 경매 취소가 됩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는 받질 않는다. 그래서 경매 취소가 되면 이거는 집주인한테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확정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집주인이 내줄 수 있는 상태가 되냐? 아니라는 거죠. 집값이 다 떨어져서 이런 세입자들이 수십 명에 달하고 수십 명이 달하다 보면 자기는 모든 집을 그냥 배째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순위 세입자가 이 집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집값이 떨어졌을 경우. 근데 그렇게 되면 집값이 뭐 하염없이 떨어질 경우도 생기는 거죠. 뭐 근처에 계속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무도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전세금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이 아파트는 매매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이런 아파트는 내가 왜 그러면 이런 선택을 하게 됐냐라고 보면 그거는 선순위 세입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전세가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곳의 전세는 절대 안전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낙찰받을 수밖에 없고요. 집값이 떨어지는 곳에는 전세가 절대 안전하지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집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집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결론은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아무리 선순위 세입자 하더라도 그 전세금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내가 사고 싶지 않더라도 강제로 사게 된다. 그러니까 전세가 안전하지 않고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데는 오히려 월세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 서울에 있는 역세권 2호선 정도는 그 꾸준히 오르는 이제 아파트다. 아니면 아파트가 꾸준히 오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뭐 쉐어하우스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방도가 있다고 보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지방이라든가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전세보다도 그 월세가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전세로 들어간다면 전세 보증보험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